안녕하십니까, 일일이식입니다. 오늘의 요리 이야기는요, 가장 무더운 지금 이 시즌이 잘 어울리는 민물장어, 운하기 이야기입니다. 초여름부터 바다장어인 안하고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했었고요. 민물장어인 운하기, 이 운하기는 오늘이 처음이네요. 우리나라도 여름에 복날이 있잖아요. 더위에 지친 몸을 음식으로 보양하는 그런 문화인데, 일본 또한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도요 우시노히라고 하는 날인데요. 이 날만 되면 복날에 삼계탕집 불나듯이 일본도 장어집에 불이 납니다. 솔직히 우리는 복날이 꼭 닭이 아니더라도 몸보신 할 만한 다른 식재료들 여러 가지를 먹긴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복날인 도요 우시노히는 장어, 그것도 민물장어 딱 하나만을 먹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도요 우시노히는 발렌타인데이처럼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상업적 마케팅의 사례거든요. 원래 민물장어는 기름기가 쫙 올라오는 가을부터 겨울이 제철입니다. 아주 오래전 에도 시대에도 덥고 습했던 한여름에 뜨거운 숯불 앞에 구운 장어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떨어지는 매출 때문에 고민이 많던 장어집 사장이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을 찾아갑니다. 히라가 켄나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 지식인이었던 켄나이는 가게 앞에 종이 한 장을 써붙이라고 알려줍니다. 우시노히, 일본어로 소의 날이라는 뜻인데요. 일본에서 복날을 뜻하는 이 우시노히에는 우로 시작하는 음식을 먹으면 더위를 안 먹는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까지 주로 먹던 우동이나 우메보시에 이 민물장어, 운하기를 슬쩍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초대박이 난 거죠. 이때부터 일본은 여름 복날에 이 장어를 먹는 풍습이 생겨난 겁니다. 물론 여름 장어가 스태미너에 좋은 거는 영양학적으로도 팩트다 보니까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문화죠. 그런데 이 장어 굽는 문화도 일본마다 지역적으로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요, 스키야키처럼 관동식이랑 관서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 중간 지역인 나고야의 히츠마부시라는 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각 지역마다 조리법이 조금씩 다른 요리거든요. 저는 배운 방식도 그렇고 장어를 밥 위에 함께 먹는 운하동, 운하주 이런 덮밥을 생각했을 때는 부드러운 관동식이 맛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관동식으로 장어를 조리해 볼 거고요. 요리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알아본 관동, 관서의 장어 요리 차이점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어는 미리 목을 쳐서 피를 빼두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일본 운하기 장인들은 이 한 마리 손질하는데 정말 20초? 10초, 20초 안 걸리게 빠르게 손질해버리니까 장어가 자기 몸에 칼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이미 손질이 끝나버리거든요. 그 정도 스킬이 되면 사실 살에 피가 나와서 스며드는 속도보다 빠르게 손질을 해버리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장인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심해를 해서 피를 빼고 손질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살에 피가 배이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요즘 손질된 장어가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 과정은 생략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장어는 생명력이 엄청나게 좋아서요, 심해를 하고 나서도 쉽게 죽질 않거든요. 계속 꿈틀꿈틀거려요. 그리고 표면에 점액질도 엄청 많아서 미끌거리기 때문에 이 손질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손을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우찌를 사용해서 도마에 단단히 고정을 시키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안하고와 비슷합니다. 다만 껍질이 조금 더 두껍고 질긴 점이랑 살의 탄력이 달라서 이런 전용 칼을 사용하는데, 이 칼 모양도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오늘 제가 사용하는 이 칼은 관동식 장어 칼입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원래 제가 하는 방식은 나무 꼬지를 쓰는 게 맞는데 오늘은 쇠꼬치로 좀 대신해 보겠습니다. 4개에서 5개 정도 균일한 간격으로 위아래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장어는 손질이 끝나서 꼬치에 다 끼웠고요. 이거는 이제 초벌구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뜨겁게 올라오면 껍질 쪽 먼저 구워 줄 거고요. 센 불에서 껍질 쪽을 강하게 구워 줄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살 쪽은 가볍게 구워 줄 건데요. 오늘 제가 하는 관동식 장어구이는 어차피 이후에 한 번 더 찌고 양념을 발라서 굽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열은 충분히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서 완전히 익히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로 껍질 쪽이 강하게 구워주는 게 좋습니다. 살 쪽은 이 정도로만 구운 다음에 바로 얼음물에 담궈서 식혀줄게요. 자, 그리고 이건 아까 손질하다 나온 간인데요. 간이랑 내장도 깨끗하게 손질을 한 번 더 해서 같이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초벌구이 하자마자 찜통에 넣고 찔 거라서 사실 이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을 건데요. 보통은 이렇게 얼음물에 식혀서 잔념만 빼고 바로 세워서 물기를 빼주고요. 여기까지 준비해뒀다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찜통에 넣고 그 후에 양념을 발라서 굽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찜통에서 막 꺼내가지고 부들부들한 장어를 타레를 발라서 한 번 더 구워낸 걸 바로 먹어야 진짜 관동식 장어의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찜통에 넣는 거는 미리 쪄두는 게 아니고 먹기 직전에 쪄서 굽고 바로 먹는 순서로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찜통에 장어는 넣었고 저는 20분을 찔 건데, 자, 장어를 찌는 동안 또 한번 장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관동식 장어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관서식 장어랑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손질부터가 달라요. 아까 저는 등에다가 칼을 넣어서 벌렸잖아요. 세비락기라고 말하는데 관서 지역은 배 쪽에 칼을 넣어서 펼칩니다. 배를 뜻하는 하라를 붙여서 하라비락기라고 부르죠. 무사 문화가 발달했던 에도 지역, 그러니까 관동에서는 장어의 배를 가르는 것이 뭔가 이 할복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금기시했거든요. 그래서 등 쪽을 갈라서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상인 문화가 발달했던 오사카에서는요, 상인들끼리 배를 가르고, 그러니까 속마음을 더 놓고 이야기하자라는 의미를 좋게 여겨서 배 쪽으로 손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가장 첫 번째 시작인 손질법부터 바꾸게 된 거죠. 아마 칼 모양도 그에 맞게 변형되었지 않나 싶은데요. 두 번째 큰 차이점은 조리 방식입니다. 방금 한 초벌, 찌는 과정, 타레구이, 이 세 단계를 걸치는 관동식과는 다르게 관서식 조리법은 찌는 과정이 없이 처음부터 생장어를 직화로 바로 구워내는 방식이거든요. 불 조절을 해가면서 꽤나 오랫동안 굽는데요. 타지 않게 계속 뒤집어 가면서 굽는 동안 장어 안에 있던 본연의 기름이 장어 살을 스스로 약간 튀기듯이 구워주는 방식인 거죠. 관동식에 비해서는 껍질은 더 바삭하고요. 속은 쫄깃쫄깃하면서 탱글탱글한 식감과 그리고 불향이 강하게 입혀진 게 특징이죠. 이렇게 손질이랑 조리법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에 맞게 선호하는 장어의 크기도 다르고, 관동식은 반을 잘라서 한 마리씩 굽고, 관서식은 대가리를 붙인 채로요,
한 번에 여러 마리를 굽는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무 꼬치를 쓰냐, 쇠 꼬치를 쓰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조리법이 다르다 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어의 식감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된 겁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일본 여행 가서 장어를 드신 일이 생긴다면요,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고 드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20분간 쪄졌고요. 장어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어가 방금 막 쪄져서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이니까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촘촘하게 꼬치를 끼워 줄 건데요, 원래대로라면 관동식 장어는 나무 꼬치를 사용해서 꼬치를 끼운 채로 찜통에 찌고 그대로 구워주면 되는데, 저는 그 장어 전용 꼬치를 구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쇠꼬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4개만 끼워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워져 있어서 촘촘히 끼우지 않으면 살이 다 깨져 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장어가 깨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꼬치를 끼워서 타레를 발라서 이제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바로 타레를 바르지 않고요, 처음에는 막 찜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표면에 수분만 살짝 날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타레를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타레 만드는 법은 영상 끝에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레는 2번 정도 발라서 구워 줄 거고요. 조금 테크닉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타레는 조금 얇게 발라서 살짝 태우듯이 타기 직전까지만 구워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타레는 두 번째 타레가 조금 더 잘 묻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를 타레는 조금 두껍게 발라서요, 오래 굽지 않고 타레 속에 들어있는 당분이 캐러멜라이징이 될 정도까지만 구워주시면 윤기가 반질반질해지면서 맛있는 장어 구이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준비했고요. 어우, 밥 위에 타레를 먼저 조금 뿌려줄게요. 그리고 자르지 않고 이 통마리를 그대로 밥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념을 발라서 같이 구웠던 내장까지. 자, 오늘의 요리 장어덮밥 완성입니다. 자, 그럼 장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작은 사이즈의 장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젓가락으로도, 굳이 자르지 않아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잘라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녹아요. 장어가 입에서 녹아요. 아, 말이 안 되는데. 아. 아, 당연히 저는 무슨 맛인지 알죠. 근데 아는 맛이 원래 제일 무섭잖아요. 정말 맛있거든요. 오늘은 덮밥을 먹을 거라서 조금 길게 20분을 쪘습니다. 그래야 굉장히 부들부들해져서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 조화가 정말 좋거든요. 아니, 어쩌면 저는 너무 부드러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입에 넣자마자 밥보다 먼저 장어가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녹아서 없어지지 맛은 정말 강하게 입안에 남아있거든요. 아, 이거는 안 먹어본 분들은 이게 참 설명하기가 힘든데 진짜 미치게 맛있습니다. 최고의 최고. 장어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덮밥용으로 사용할 거라서 조금 작은 4미에서 5미 정도 사이즈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처럼 덮밥이 아니고 조금 구이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찌는 시간도 한 10분 정도로 조금 더 줄이고요. 장어도 2미에서 3미 정도 조금 큰 걸 사용하면 훨씬 더 장어의 맛도 느끼면서 식감도 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여운이 좀 세게 가네요. 조만간 한 번 더 구워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진짜 이 없이 잇몸으로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인데 한번 쪄내서 느끼한 기름은 쫙 빠지고요. 카스테라처럼 푹신푹신한 게 환상적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자, 올여름에는 다들 장어 한 마리 구워가지고요, 한번 쪄낸 다음에 저같이 덮밥으로 즐기면서 몸보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어와 함께 일본 요리의 즐거움을 알려드리는 1일 1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타레에 들어갈 뼈를 손질해 볼 건데요. 뼈는 이 내장이 있던 쪽에 피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막을 최대한 제거해서 피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어야 맛있는 타레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뼈 안쪽에다가 뾰족한 걸 넣어서 한번 쭉 당겨주면 뼈 쪽에 있던 피가 조금 더 잘 빠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뼈는 2, 3등분 정도 잘라서요, 깨끗한 물에 담가서 계속 피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어 머리인데, 머리도 그냥 굽는 것보다 반을 갈라서 아가미를 뺀 다음에요, 깨끗한 물에 헹궈서 핏기를 완벽하게 제거한 다음에 구워주겠습니다.